종합 스포츠 분석 토킹 채널입니다. 10년 이상의 실전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부터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해드립니다. 수년간 운영된 전문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지로나. 지로나는 3-4-3 전형을 유지하며 빌드업 중심의 전개를 선호하지만 공격 템포가 다소 느리다. 바나트는 전방에서 공간을 벌리며 수비 라인을 끌어내지만 마무리 타이밍이 늦어 찬스가 단절되는 경우가 많다. 아스프리아는 측면에서 폭넓은 활동량을 보이지만 컵백과 중앙 침투 모두에서 결정적인 움직임이 부족하다. 비첼은 중원에서 템포 조절 역할을 맡고 있지만 전진 패스가 제한적이라 공격 전개가 한 박자씩 끊긴다. 그 결과 지로나의 공격 루트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정체되고 세컨드볼 회수 이후에도 찬스로 전환되는 빈도가 낮다. 점유율은 높지만 실질적인 위협은 세트피스 상황에서만 만들어지는 경향이 짙다. 특히 홈에서도 템포를 올리지 못할 때는 상대 수비에 막혀 흐름이 단조로워지는 단점이 있다. 후반부로 갈수록 전방 압박 강도가 떨어지며 마무리 패스 정확도도 떨어지는 문제를 반복 중이다. 오비에도 역시 3-4-3 구조로 안정적인 수비 전환을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나간다. 윌리치는 전방에서 몸싸움이 좋지만 움직임이 제한적이라 뒷공간을 공략하는 장면이 적다. 차이라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을 받지만 전진보다는 수평 이동에 집중하며 전개 속도를 떨어뜨린다. 덴동커는 중원에서 적극적인 커버 플레이를 하지만 공격 가담 타이밍이 다소 늦어 득점 지원이 원활하지 않다. 결국 오비에도의 전개는 미드라인을 넘을 때마다 전환 타이밍이 엇박자로 이어지고 전방과 중원의 호흡이 맞지 않는다. 이로 인해 찬스 전환 효율이 낮고 공격이 측면 크로스나 세트피스에 지나치게 의존한다. 수비 전환은 빠르지만 공격 템포를 높이지 못하면서 공격 루트가 단조롭게 반복되는 양상이다. 점유율은 유지하되 위협적인 장면은 거의 없고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부담으로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단점도 노출되고 있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수비 전환이 빠른 두 팀이지만 공격 템포가 느려 박스 안에서의 위협이 거의 없을 것이다. 지로나는 바나트의 움직임을 통해 공간을 만들겠지만 아스프리아의 타이밍이 한 박자 늦으며 완성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오비에도 역시 차이라의 볼 운반 능력은 안정적이지만 득점으로 연결되는 장면은 제한적이다. 양팀 모두 전진 템포가 느려 공격 리듬이 쉽게 끊기며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기 어렵다. 세컨드볼 경합이 많아지지만 이 역시 공격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중원에서 반복되는 공방으로 흐를 것이다. 결국 세트피스 외에는 뚜렷한 득점 루트가 없는 경기이며 양팀 모두 전술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흐름이 이어지면 경기 전체가 루즈해지고 90분 동안 뚜렷한 주도권 없이 균형이 유지될 전망이다. 마지막까지 공격 전환에서 완성도를 보이지 못한다면 양팀 모두 무득점 혹은 1골 이하의 빈공전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강추. 언더오버 언더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파르마. 포메이션은 3-4-3이며 전방 압박을 강하게 설정해 중원에서 볼을 탈취하려는 형태다. 하지만 중앙으로 압박을 몰아가는 구조 탓에 측면 하프 스페이스 커버가 늦어지는 단점이 존재한다. 펠레그리노는 수비 전환 시 라인 유지보다는 직접적인 차단을 선호해 뒷공간 커버 타이밍이 일정하지 않다. 오르도네스는 중원에서 볼 배급 능력이 있지만 상대 전환 속도가 빠를 경우 대인 압박이 밀리는 모습을 자주 보인다. 아드리안 베르나베는 전진 패스의 질은 좋지만 세컨드 지역에서 볼을 잃을 때 수비 밸런스 붕괴로 이어진다. 그래서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좌우 스토퍼 간격이 벌어지며 측면 수비가 단절된다. 특히 윙백이 전진한 뒤 역습을 허용하면 수비 커버 라인이 늦게 복귀하면서 실점 위험이 커진다. 결국 압박 강도는 높지만 공간 관리와 수비 간격 유지에서는 뚜렷한 불안 요소가 드러난다. 코모. 포메이션은 4-2-3-1이며 에이스 보이보다가 측면에서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드는 움직임이 공격의 핵심이다. 그는 볼을 잡은 뒤 즉각적으로 안쪽으로 좁혀들며 페널티 박스 안진입 루트를 스스로 만든다. 이때 니코 파스가 이선에서 세컨드 패스를 지원하며 전환 속도를 극대화시킨다. 두비카스는 타깃형으로 박스 근처에서 버티며 코모의 공격 리듬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보이보다가 중앙으로 좁혀들면 상대 수비가 볼 사이드로 쏠리고 반대편 공간이 완전히 열리게 된다. 이 공간을 니코 파스나 후방 풀백이 침투하며 활용할 때 찬스가 단번에 완성된다. 또한 코모는 빌드업 시 두 줄 간격을 촘촘히 유지해 상대 압박을 한두 번의 패스로 무력화시킨다. 수비에서도 더블 볼란치가 중앙을 견고하게 막아주며 트랜지션 상황에서도 밸런스를 잃지 않는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측면 커버 붕괴와 하프 스페이스 침투의 대결이다. 파르마는 전방 압박을 통해 주도권을 잡으려 하겠지만 중앙 집중형 압박으로 인해 측면 커버가 늦어진다. 이때 코모의 보이보다가 타이밍 좋게 침투하면 페널티 박스 진입 루트가 자연스럽게 열리게 된다. 전형적인 측면 커버 붕괴형 실점 패턴이다. 반면 코모는 전환 타이밍이 빠르고 보이보다 니코 파스의 연계가 부드럽다. 특히 두비카스가 포스트업으로 수비수를 끌어내며 하프 스페이스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장면이 자주 연출된다. 파르마는 홈에 이점이 있더라도 측면 전환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면 경기 주도권을 내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전방 압박이 통하지 않을 경우
중원 뒤쪽이 그대로 노출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결국 공간 관리와 전환 속도에서 앞선 코모가 경기 흐름을 통제할 전망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파르마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우디네세. 포메이션은 3, 5, 2이며 이게르 브라보는 전방에서 압박의 선봉 역할을 맡으며 상대 수비의 첫 패스 루트를 차단한다. 데이비스는 측면에서 압박과 역습 전원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순간적인 스프린트로 상대 수비 뒷공간을 파고든다. 칼스트렘은 중원에서 볼 탈취 후 빠른 전진 패스를 연결하며 팀의 템포를 유지한다. 이 팀의 전술은 상대 진영 깊숙이 압박을 걸어 높은 지역에서 볼을 탈취한 뒤 즉각적으로 페널티 박스 안을 공략하는 구조다. 특히 할 수 있다고 판단한 상대를 만났을 때 이들의 압박 강도는 한층 높아진다. 그래서 경기 초반부터 레체의 빌드업 라인을 무너뜨리고 세컨드볼 회수 후 빠르게 찬스를 만드는 패턴이 자주 나타난다. 우디네세는 300구조를 기반으로 중원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며 전환 시점마다 하프 스페이스로 볼을 찔러 넣는다. 결국 압박 후 역습이라는 팀 컬러가 완전히 정착된 상태다. 레체. 포메이션은 4-3-3이며 카마르다는 포스트업을 기반으로 전방에서 볼을 받아내며 공격 전환의 중심이 된다. 하지만 레체의 후방 빌드업은 볼 순환 속도가 느리고 중앙에서 볼을 끌 때 쉽게 압박에 말린다. 테테 모렌테는 돌파 능력이 있지만 수비 가담이 적고 전환 시 공수 밸런스 유지가 어렵다. 라마다니는 중원에서 수비 가담과 커버 범위가 넓지만 패스 선택이 단조로워 탈압박이 원활하지 않다. 결국 레체는 우디네세처럼 전방 압박을 강하게 거는 팀을 상대로는 공을 오래 소유하지 못하고 라인 간격이 쉽게 벌어진다. 특히 수비수들이 뒤로 물러서면서 패스 루트가 단절되기 때문에 공격 전개가 2-3패스 이내에 끊기는 패턴이 반복된다. 이로 인해 측면과 중앙 모두에서 전개 템포가 느려지고 상대 압박에 대응할 여유가 사라진다. 결국 경기 내내 수비 블록을 형성하는 데 급급한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전방 압박의 강도와 탈압박 능력의 차이에서 승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우디네세는 상대 진영에서부터 볼을 빼앗아 득점 찬스를 만드는 팀이며 압박 시점이 매우 빠르다. 특히 이게르 브라보와 데이비스의 전방 압박 조합은 수비의 빌드업 루트를 봉쇄하고 칼스트렘의 빠른 전진 패스가 곧바로 득점 루트로 이어진다. 반면 레체는 볼 순환이 느리고 탈압박 성공률이 낮다. 그래서 경기 초반부터 압박에 밀려 수비 블록이 깊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 구도가 반복되면 우디네세의 세컨드볼 점유율은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경기 주도권도 완전히 넘어가게 된다. 또한 홈 경기라는 점에서 우디네세의 전방 압박 강도는 더욱 높게 유지될 것이다. 전술 완성도와 압박 효율, 그리고 공격 전환 속도까지 모두 우디네세가 앞선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우디네세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아우크스부르크. 포메이션은 3-4-3이며 수비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쾌미르는 전방에서 피지컬을 활용해 버텨주는 역할을 하지만 지원 라인이 늦어 고립되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야키치는 중원에서 적극적인 압박을 시도하나 커버 범위가 좁아 상대의 빠른 전환에 취약하다. 페라우어는 윙백 포지션에서 오버래핑을 통해 공격 전개에 힘을 보태지만 수비 전환 속도는 느린 편이다. 이 팀은 전형적인 수비 블록 후 역습 형태로 라인을 내리고 세컨드 볼을 노리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수비형 미드필더들이 라인 간격을 좁히는 타이밍이 늦어 상대의 중거리 슛 허용 빈도가 높다. 최근에는 빌드업 과정에서 실수가 잦으며 하프라인 부근에서의 패스 정확도도 떨어진다. 홈에서는 적극적인 전진 압박보다 블록 수비를 선호하기 때문에 주도권을 잡기보단 버티기에 가깝다. 라이프치히. 포메이션은 4-3-3이며 중원에서의 유기적인 연계가 팀의 가장 큰 강점이다. 바카요코는 측면에서 드리블 돌파와 컷백을 번갈아 시도하며 상대 수비를 넓히는 역할을 수행한다. 카르도주는 제공권과 연계 모두를 겸비한 스트라이커로 세컨드 볼을 안정적으로 잡아준다. 무엇보다 바움가르트너의 전진 침투가 공격의 핵심이다. 그는 중앙 미드필더 위치에서 변칙적으로 전방으로 치고 들어가며 수비 라인의 간격을 완전히 붕괴시킨다. 이 움직임이 발생하면 상대 수비는 본능적으로 박스 안으로 밀려들고 그 사이에서 세컨드 찬스가 자연스럽게 발생한다. 라이프치히의 중원은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하프 스페이스에서 빠른 패스를 통해 마무리한다. 또한 공수 전환 시 첫 번째 압박 라인이 빠르게 형성되어 역습 차단 능력도 뛰어나다. 결국 바움가르트너의 침투 타이밍과 카르도주의 마무리가 맞물리는 순간 경기의 흐름이 한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침투 타이밍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라이프치히는 바움가르트너가 중원에서 순간적으로 앞으로 뛰어들며 수비 라인을 깨는 구조를 자주 활용한다. 이 움직임은 단순히 이선 침투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의 돌파로 상대 수비가 박스 안으로 몰리면 바카요코가 외곽에서 공간을 얻고 세컨드 볼 상황에서 카르도주가 득점을 완성한다. 반면 아우크스부르크는 라인을 낮게 유지하면서도 세컨드 볼 대처가 늦다. 중앙 압박이 느슨해지는 순간 라이프치히의 하프 스페이스 점유가 완벽히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아우크스부르크의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며 중원과 수비 라인의 간격이 벌어질 우려가 있다. 라이프치히는 이런 틈을 이용해 빠른 전진 패스로 상대 블록을 공략할 것이다.
결국 경기의 주도권은 중원 침투 타이밍을 장악한 라이프치히가 가져갈 확률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아우크스부르크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글라트바흐. 포메이션은 4-2-3-1이며 최근 경기에서 라인을 내린 채 수비 안정에 집중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타바코비치는 전방에서 체격을 활용한 포스트 플레이로 팀의 볼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지만 결정적인 피니시 정확도는 다소 기복이 있다. 하크는 좌우 폭넓은 움직임을 통해 세컨드 찬스를 노리지만 볼 간수 능력은 압박 강도가 높은 팀 상대로 약점을 보인다. 슈테거는 중앙에서 빌드업을 전개하며 팀의 리듬을 잡아주지만 상대의 강한 압박에 직면하면 패스 템포가 느려지는 단점이 있다. 글라트바흐는 최근 수비 전환 시 풀백 간격이 벌어지는 장면이 자주 나타나며 상대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에 쉽게 공간을 내준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가 뚜렷해지며 라인 간격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강팀을 상대로는 중원 점유를 빼앗기며 수비 블록 안에서 오래 버티는 패턴이 많다. 결국 수비 부담이 누적되며 후반 실점 확률이 점차 높아지는 구조다. 바이에른 뮌헨. 포메이션은 4-2-3-1이며 전형적인 점유 중심 축구의 완성형이다. 해리 케인은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뿐 아니라 후방으로 내려와 전개에 가담하며 팀의 공격 루트를 다층적으로 만든다. 올리세는 우측 하프 스페이스를 활용해 컷백과 인사이드 드리블을 병행하며 박스 주변에서 창의적인 찬스 메이킹을 담당한다. 고레츠카는 중원에서 전진 압박과 세컨드볼 회수 능력이 탁월하며 공격 시에는 이선 침투로 박스 안에 숫자를 더한다. 무엇보다 바이에르는 양쪽 풀백이 안쪽으로 좁혀 들어와 미드필더 숫자 싸움에 적극적으로 가담한다. 이 구조 덕분에 중원 점유율이 높아지고 전진 패스 루트가 다양하게 만들어진다. 결국 상대가 미드필드에서 공간을 내주면 케인과 올리세가 그 틈을 빠르게 파고들며 박스 내 유효 찬스를 양산한다. 또한 중앙 장악을 통해 볼 소유 시간을 늘리고 상대 수비를 전방 깊숙이 끌어내며 압박 구간을 확대한다. 이런 전술적 완성도는 글라트바흐의 불안한 수비 밸런스를 완전히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점유율 싸움이 아닌 공간 활용 능력의 차이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바이에르는 풀백의 인버전 움직임으로 중원을 장악하고 고레츠카의 이선 침투와 올리세의 측면 전환을 통해 상대 수비 라인을 지속적으로 흔들 것이다. 글라트바흐는 라인을 내리며 버티는 수비를 선택하겠지만 중앙 압박에 밀려 점유율을 내주는 구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후방 빌드업 시 상대 압박을 견디는 능력이 떨어져 전반 중반 이후부터는 실수 유발 가능성이 높아진다. 바이에르는 점유와 침투를 병행하며 상대를 흔들고 케인의 마무리 능력으로 리드를 잡는 그림이 유력하다. 후반에는 고레츠카의 중거리 옵션과 세트피스 위협까지 더해지며 득점 간격을 벌릴 가능성이 높다. 결국 전체적인 경기의 템포, 압박 완성도, 공격 효율성에서 바이에른이 절대적 우위를 점할 전망이다. 그래서 이 경기는 바이에른이 주도권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흐름이 예상된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글라트바흐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프랑크푸르트. 포메이션은 4-2-3-1이며 최근 공격 전개가 매우 직선적이다. 버카르트는 전방에서 공중볼 경합의 강한 피지컬을 바탕으로 롱패스의 타깃 역할을 맡고 있다. 그가 첫 터치에서 볼을 따내면 도알리치가 재빠르게 세컨드볼을 주어 역습을 이어가는 구조다. 이때 도알리치는 일본 대표팀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짧은 공간에서의 방향 전환과 2대1 패턴 플레이에 능하다. 바오야는 박스 근처에서 순간적인 직선 돌파를 시도하며 역습 전개 속도를 극대화시킨다. 프랑크푸르트는 중앙 밀집을 뚫기 위해 두 줄 수비 사이를 빠르게 파고드는 전형적인 속공형 전술을 구사한다. 특히 볼을 뺏기더라도 곧바로 전방 압박으로 다시 회수하며 상대의 수비 정비를 허락하지 않는다. 결국 롱패스 세컨드볼 즉시 역습의 3단 구조가 완성되어 있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이 패턴이 승부의 핵심이 될 것이다. 상파울리. 포메이션은 3-4-1-2이며 마티아스 페레이라 라게가 중원에서 볼 배급을 맡고 있다. 하지만 최근 경기에서는 중앙 전개가 답답하게 막히는 장면이 잦다. 아운톤지는 포스트 플레이보다는 공간 침투에 강점이 있으나 프랑크푸르트의 빠른 압박에 고립될 가능성이 높다. 신한이는 이선에서 세컨드 찬스를 노리지만 중원 압박 강도가 높은 팀을 상대로는 연계 타이밍이 어긋나는 모습이 있다. 수비적으로는 300을 유지하지만 측면 윙백의 수비 복귀 타이밍이 늦어 공간을 자주 내주는 약점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중원에서 압박이 풀리면 곧바로 뒷공간이 노출되며 이는 프랑크푸르트의 롱패스 루트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 상파울리는 점유율을 가져가려 할 테지만 템포 싸움에서 밀리면 후반부로 갈수록 라인이 무너질 확률이 높다. 결국 세컨드볼 싸움에서 밀리는 순간 수비 밸런스가 완전히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세컨드볼 싸움과 전환 속도가 핵심 변수다. 프랑크푸르트는 버카르트의 공중볼 경합 이후 도알리치가 이어받는 2차 전개 루트가 완성형 단계에 있다. 그 과정에서 바오야가 침투 타이밍을 잡아주면 박스 안에서 마무리 루트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반면 상파울리는 중원 압박이 약하고 수비 간격 조정이 늦어 전환 상황에 매우 취약하다. 특히 윙백이 전진했을 때 생기는 뒷공간은 프랑크푸르트의 빠른 역습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경기 초반부터 롱패스 전환과 세컨드볼 압박이 반복되면 프랑크푸르트가 전체 템포를 장악할 전망이다. 결국 이번 경기는 한 번의 전환 타이밍이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매치업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프랑크푸르트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함부르크. 포메이션은 3-4-3이며 전형적인 하이라인 빌드업 구조를 유지한다. 전진형 미드필더가 빠른 템포로 공을 순환시키며 렘베르크의 공간 침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렘베르크는 상대 미드필더 뒤 공간을 파고들며 원터치 패스로 바로 박스 안으로 진입한다. 이 움직임은 상대 수비 간격이 벌어질 때 더욱 위력적이며 패스 한 번으로 박스 진입 루트를 완성한다. 퀘니히스베르퍼는 측면에서 폭넓은 움직임으로 크로스각을 확보하고 외식 넬레시트는 세컨드볼 회수 능력을 통해 점유를 이어간다. 함부르크는 전방 압박 시 포워드 3명이 동시에 전진하며 볼을 탈취한 뒤 바로 전환 패턴으로 이어간다. 이 구조는 볼프스부르크의 수비 라인이 높게 형성될 경우 결정적인 찬스를 만드는 원동력이다. 또한 홈에서 경기 템포를 초반부터 끌어올리며 상대의 빌드업 타이밍을 차단하는 강한 압박 축구를 선호한다. 볼프스부르크. 포메이션은 3-4-3으로 동일하지만 수비 블록의 높이가 다소 낮은 편이다. 야키츠는 중원에서 빌드업의 중심을 잡지만 볼 소유 구간이 길어질수록 템포가 느려진다. 페라우어는 측면에서 1대1 돌파보다는 세컨드 패스를 선호하며 크로스보다는 패스 연계 위주로 전개한다. 쾌미르는 전방에서 타깃 역할을 수행하지만 포스트업 이후 세컨드 가담이 늦어 세컨드 찬스 창출이 제한적이다. 볼프스부르크는 미드필드 전개 구간에서 압박 회피 능력이 떨어지고 전환 상황에서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약점을 보인다. 그래서 상대가 빠른 템포로 박스 근처를 공략할 경우 대응 속도가 느려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원정에서는 라인 간격이 벌어져 실점 위험이 높아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전진형 미드필더의 템포 조절과 박스 침투 완성도가 핵심이다. 함부르크는 렘베르크 중심의 공격 루트가 완전히 살아나고 있으며 중원과 전방의 연계가 매끄럽다. 전방 3인 조합이 볼 소유 이후 빠르게 전환하며 상대의 수비 블록을 깨는 움직임이 반복된다. 반면 볼프스부르크는 세컨드 가담이 느리고 수비 라인의 커뮤니케이션이 불안하다. 이로 인해 하프스페이스 방어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며 상대의 전진 패스 한 번에도 균형이 흔들린다. 템포가 빠른 팀이 경기를 지배하는 흐름이라면 현재 리듬은 함부르크 쪽으로 확실히 기울어 있다. 그리고 홈에서의 템포 유지력과 공격 전환 속도를 감안하면 함부르크가 주도권을 끝까지 지켜낼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함부르크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호펜하임. 포메이션은 4-3-3이며 램펄은 전방 압박 시에도 볼 간수 능력을 활용해 팀의 탈압박 루트를 열어준다. 그는 하프라인 부근에서 볼을 등지고 받아내며 상대 수비를 끌어내는 역할을 담당한다. 아슬라니는 폭넓은 커버 범위를 바탕으로 중앙과 측면을 모두 넘나들며 하프 스페이스 진입 타이밍이 정확하다. 그는 볼을 잡자마자 템포를 끌어올리고 결정적인 슈팅 각도를 만드는 데 능하다. 아부둘라후는 최전방에서 제공권 싸움과 압박의 중심으로 뛰며 수비 라인을 뒤로 밀어내는 역할을 한다. 호펜하임은 수비 라인을 깊게 두고 상대 공격을 유도한 뒤 볼을 탈취하자마자 반대쪽 측면으로 전환한다. 이 빠른 전환 속에서 아슬라니가 전방으로 치고 올라가며 하프 스페이스 내 슈팅 루트를 완성한다. 결국 수비에서 공격으로 이어지는 이 리듬감이 호펜하임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홈 경기에서는 전환 속도가 한층 빨라지고 이선 침투 빈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하이덴하임. 포메이션은 3-4-3이며 지부지바제는 볼을 발밑에서 오래 두는 스타일로 순간적인 방향 전환보다는 피지컬 싸움에 강점이 있다. 레오시엔자는 측면 전개와 크로스 타이밍에 능하지만 전환 속도가 느린 편이라 역습 대응 시 뒷공간이 자주 열린다. 도우시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수비, 공격 전환을 담당하지만 상대 압박이 강할 경우 후방으로 물러서며 안정적인 선택을 한다. 하이덴하임은 미드라인에서부터 압박을 시도하지만 전방 압박의 연계성이 떨어져 쉽게 공간을 허용한다. 특히 수비 전환 시 300 간격이 벌어지면서 중앙 공간이 자주 비며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당하는 장면이 많다. 결국 호펜하임의 빠른 전환 공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구조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전환 속도와 하프 스페이스 활용 능력이 결정적이다. 호펜하임은 수비 라인을 깊게 내린 채 상대를 유인하고 탈취 직후 반대 측면으로 빠르게 전개한다. 아슬라니의 커버 범위가 넓어 중앙과 측면을 유기적으로 잇고 하프 스페이스 침투로 직접 득점 찬스를 만들어낸다. 반면 하이덴하임은 압박의 연결고리가 약하고 300 간격이 벌어지며 세컨드볼 대응이 느리다. 그래서 중원에서 템포를 주도하기 어렵고 역습 시 수비 복귀 타이밍이 맞지 않는다. 호펜하임의 짜임새 있는 전원 구조와 아슬라니의 폭발적인 돌파력은 하이덴하임 수비를 흔들기 충분하다. 특히 홈에서의 템포 조절과 빌드업 완성도는 경기 흐름을 완전히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호펜하임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첼시. 포메이션은 4-2-3-1이며 엔소 페르난데스가 경기 템포를 조율하며 중심을 잡는다. 그는 중원 깊숙한 위치에서 좌우로 스윙 패스를 반복하며
상대 수비 라인의 폭을 넓히는 역할을 맡는다. 이 움직임이 반복되면 상대 수비는 좌우 전원에 끌려다니며 결국 하프 스페이스에 포켓 공간이 열리게 된다. 그 순간 주앙 페드로와 페드로 네투가 절묘한 타이밍으로 그 공간을 침투하며 공격의 질을 끌어올린다. 특히 페드로 네투는 볼을 받은 이후 컵백 혹은 빠른 슈팅 전환으로 상대의 라인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핵심 카드다. 주앙 페드로는 박스 근처에서 공간을 점유하며 세컨드 찬스를 노리고 이 두 자원이 엔소의 패스 궤적과 맞물리면 첼시의 전방 전개 속도는 급격히 빨라진다. 첼시는 홈에서 라인을 높게 유지하고 볼 점유율을 극대화하는 스타일이며 초반부터 상대 진영 깊숙이 진입해 세컨드볼 싸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결국 엔소의 스윙 전개는 단순한 패스가 아니라 상대를 유도해 공간을 창출하는 지능형 빌드업 루트다. 이 구조가 작동되는 한 첼시의 공격 템포는 끊기지 않는다. 선더랜드 포메이션은 4-3-3이며 마엔다가 좌측 측면에서 폭넓은 움직임을 가져가며 라인을 넓혀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하지만 수비 시 복귀 타이밍이 다소 느려 좌우 밸런스가 무너지는 장면이 자주 연출된다. 탈비는 중원에서 볼 전개를 담당하지만 첼시의 전방 압박을 상대로는 볼 소유 유지가 어렵다. 자카는 전방에서의 움직임이 활발하나 지원 속도가 늦어 세컨드 찬스 연결이 매끄럽지 않다. 특히 중원 압박이 강한 팀을 상대로는 빌드업 단계에서 자주 끊기며 역습 허용률이 높다. 수비적으로는 4-3-3 구조가 하프 스페이스 커버에 취약하고 중앙과 측면의 간격이 벌어질 때 공간 침투에 무너지는 장면이 반복된다. 결국 이 경기에서도 선더랜드는 압박에 대응하기보다 라인을 내리고 버티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엔소의 스윙 패스가 경기를 설계하고 페드로 네투와 주앙 페드로가 공간을 파고드는 구조에서 승부가 갈릴 것이다. 엔소가 좌우로 방향 전환을 반복하면 선더랜드의 미드라인이 벌어지고 그 틈을 네투가 빠르게 침투해 컵백 루트를 완성할 가능성이 높다. 첼시는 홈에서 공격 템포를 끊임없이 유지하는 팀이며 초반부터 하프 스페이스 점유율을 높이며 상대의 수비 블록을 흔들 것으로 보인다. 선더랜드는 탈비 중심의 전개로 흐름을 잡으려 하겠지만 중앙 압박과 세컨드볼 싸움에서 밀리면 공격 전환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경기는 엔소의 패스 템포와 네트의 침투 타이밍이 핵심 변수가 될 것이다. 전술의 완성도와 압박 강도 모두 첼시가 확실히 우위에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첼시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뉴캐슬. 포메이션은 4-3-3이며 전방에 엘랑가와 반스가 폭넓은 측면 움직임을 가져가며 공격의 폭을 넓힌다. 토날리는 중원에서 빌드업 템포를 조율하지만 최근 일정 누적으로 인해 활동량과 압박 강도가 확실히 떨어져 있다. 특히 벤피카와의 챔피언스리그 일정을 소화한 이후 며칠의 휴식도 없이 다시 리그 경기에 나서야 하는 강행군이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뉴캐슬의 압박 전환 속도가 느려지고 이선 라인의 복귀 타이밍도 불안정하다. 반스와 엘랑카 모두 측면에서 개인 돌파를 시도하지만 박스 안 침투 빈도가 줄어 공격 효율이 떨어진다. 또한 전방 압박을 걸기에는 체력 부담이 누적되어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경향이 있다. 결국 체력 저하로 인해 감독이 설계한 전술적 압박과 템포 유지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경기 후반부에 수비 집중력 저하로 실점 가능성이 높아진다. 풀럼. 포메이션은 4-2-3-1이며 주축 공격수 호드리고 무니스가 전방에서 제공권과 연계 능력을 모두 겸비한 자원이다. 그는 상대 수비의 시선을 끌어내면서 이선 자원들에게 침투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워비는 이선에서의 볼 운반 능력이 뛰어나며 좌우로 넓게 벌려 공격 전환의 기점을 만들어낸다. 루키치는 중원에서 압박과 전진 패스를 모두 수행하며 경기 전체의 템포를 조율한다. 특히 이번 경기에서 풀럼은 체력적으로 완전한 상태다. 충분한 휴식을 통해 경기 집중력과 템포 유지력이 살아난 모습이다. 전술적으로는 중원 압박 이후 빠른 전환을 통해 뉴캐슬의 후방 라인을 공략하는 형태가 예상된다. 이워비가 박스 근처까지 드리블로 끌고 가면 루키치가 이선에서 세컨드 찬스를 노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풀럼은 뉴캐슬의 체력 저하 구간을 철저히 노려 역습 효율을 극대화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체력 밸런스와 압박 유지력의 싸움이다. 뉴캐슬은 강행군 일정으로 인해 전술적 완성도보다 체력적 회복이 우선인 상황이다. 그래서 전방 압박이나 트랜지션 스피드가 평소보다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풀럼은 충분한 휴식 속에 중원과 측면의 연계 템포가 정상 수준으로 올라온 상태다. 그래서 경기 초반에는 뉴캐슬이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더라도 후반으로 갈수록 풀럼이 점차 공간을 점유하며 주도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이오비와 루키치의 연계 플레이가 살아나면 뉴캐슬의 느슨한 수비 블록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결국 체력과 압박 유지력에서 풀럼이 뉴캐슬을 압도하며 후반부에 결정적인 득점을 만들어낼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뉴캐슬 패 강추. 언더오버 언더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에스파뇰. 에스파뇰은 4-2-3-1 전형으로 수비 안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로베르토 페르난데스는 빌드업 시 후방에서 볼을 지켜내지만 전진 패스의 속도감이 떨어진다. 하비 푸아도는 측면 돌파보다는 세이프존에서 볼을 묶으며 안전하게 연결하는 성향이 강하다. 페페 밀라는 중원에서 템포 조율을 맡고 있지만 공격 전환 시 지원 숫자가 부족해 흐름이 끊긴다.
이로 인해 전방 침투 루트가 단절되고 공격 전개는 반복되는 패턴에 갇혀 있다. 중앙과 측면을 오가며 점유율은 유지하지만 결정적인 찬스를 만드는 과정은 단조롭다. 결국 에스파뇰은 수비 집중력은 괜찮지만 공격 전환의 속도와 다양성이 부족하다. 엘체. 엘체는 3-4-1-2 전형으로 두 줄 수비를 촘촘히 세운 뒤 역습 타이밍을 노린다. 라파미르는 피지컬을 앞세워 버티는 플레이에 능하지만 침투 타이밍이 느려 찬스 전환이 어렵다. 헤르만 발레라는 후방에서의 전진 패스 정확도는 높지만 공격 시퀀스가 짧아 기회를 이어가지 못한다. 로드리고 멘도자는 이선에서 움직임을 만들어내지만 볼을 받는 지점이 지나치게 깊어 공격이 지연된다. 결국 엘체는 세트플레이 외에는 득점 루트를 찾기 어렵고 공격 템포는 전반적으로 무겁다. 그래서 상대의 실수를 기다리며 수비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운영을 선호한다. 이런 형태는 경기 전체 리듬을 느리게 만들며 찬스 창출보다 실점 방지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된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점유율보다는 안정감이 우선되는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양팀 모두 조직적인 수비 라인은 견고하지만 전방으로의 패스 루트가 막혀 있다. 에스파뇰은 하비 푸아도의 측면 돌파가 봉쇄되면 다시 중앙으로 되돌리는 단조로운 전개로 돌아간다. 엘체 역시 라파미르 중심의 단발성 공격만 반복되고 이선 연계는 부재하다. 이로 인해 경기 전체 템포가 느려지고 슈팅 시도 수가 적은 전형적인 루즈한 흐름이 될 것이다. 또한 서로가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높아 빠른 전환보다는 안전한 빌드업을 선호할 것이다. 이 구조에서는 양팀 모두 공격적으로 리듬을 잡기 어렵고 한 골 승부조차 불투명하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부담이 누적되면 공격 시도 자체가 줄어들며 언더 양상이 뚜렷해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경기는 득점보다는 실수 방지가 중심이 되는 경기로 흐를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주력. 언더오버 언더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시타르트. 포메이션은 5-4-1이며 수비 안정에 초점을 맞춘 형태다. 론베이크가 수비 라인 앞에서 볼을 끊어내며 전원의 시점을 잡지만 공격으로 이어지는 속도는 느리다. 피터스는 좌측에서 볼을 잡고 드리블 돌파를 시도하지만 상대 압박에 쉽게 밀리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브리타이는 최전방에서 버티는 역할을 맡지만 지원이 늦어 단독 돌파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공격 시 박스 안에 인원이 부족하고 크로스 이후 세컨드볼 대응도 한 박자 늦다. 후방 빌드업에서는 500이 지나치게 내려앉아 중원 연결이 단절되는 문제가 있다. 그 결과 전개 구간이 길어지고 역습 전환 시 라인이 따라 올라가지 못한다. 그래도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피터슨의 킥 정확도가 높아 간헐적인 찬스는 기대할 수 있다. 흐로닝언. 포메이션은 4-2-3-1이며 반 베르엔이 터치라인 근처에서 출발해 중앙으로 좁혀드는 인버티드 무브를 자주 시도한다. 이 움직임으로 인해 이선 자원들과의 원투 패스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박스 근처에서 짧은 패턴 플레이가 완성된다. 타하는 순간적인 백힐 또는 원터치 패스로 페널티 박스 안쪽 공간을 열어주는 역할을 맡으며 공격 템포를 끌어올린다. 윌름손은 전방에서 수비를 등지고 볼을 지켜내며 공격 루트의 중간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한다. 이 구조 속에서 하프 스페이스가 열리면 중거리 슈팅이나 컷백 루트가 동시에 살아난다. 또한 좌우 풀백의 오버래핑 타이밍이 정확해 중앙이 막혀도 측면에서 공격 루트를 다양화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볼 점유율보다 효율적인 전진 패스를 중시하는 팀이며 템포 전환 능력이 리그 상위권 수준이다. 특히 반 베르엔의 중앙 침투는 시타르트의 수비 라인을 끌어내어 후반으로 갈수록 공간 창출 효과가 극대화된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인버티드 무브와 하프 스페이스 점유 싸움으로 요약된다. 시타르트는 수비 라인을 깊게 내리며 버티겠지만 그만큼 전방 전환의 속도가 늦어 공격 효율이 떨어진다. 크로닝어는 반 베르엔이 안쪽으로 좁혀들며 수적 우위를 만들고 타하의 감각적인 패스로 공격 리듬을 빠르게 바꾼다. 이 과정에서 시타르트의 중앙 수비는 볼 사이드로 쏠리며 반대쪽 하프 스페이스가 완전히 열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윌름손이 그 공간을 향해 침투하면 박스 내 슈팅각이 순식간에 만들어진다. 반면 시타르트는 라인을 내리면 세컨드볼 경쟁이 약해지고 올려붙이면 역습에 뚫리는 딜레마에 놓인다. 그래서 경기 후반부로 갈수록 크로닝원의 템포와 패턴이 빛을 발할 가능성이 크다. 전술적 완성도와 결정력에서 확실히 한 수 위인 크로닝원이 흐름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시타르트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브레스트. 포메이션은 4-3-3이며 수비 안정보다 공격 전환의 속도를 중시하는 팀이다. 아조르크는 전방에서 수비를 등지고 볼을 지켜내는 능력이 탁월하지만 주변 지원 타이밍이 늦을 때 고립되는 장면이 많다. 델카스티오는 측면에서 개인 돌파 능력이 뛰어나지만 수비 가담이 부족해 라인 밸런스가 자주 무너진다. 마그네티는 중원에서 볼을 간수하며 템포를 조절하지만 세컨드볼 경쟁에서 반응 속도가 느린 편이다. 그래서 브레스트는 미드필더 간격이 넓어지는 순간 세컨드볼을 놓치고 리듬이 끊기면서 전환 속도가 늦어진다. 중앙 장악력이 떨어지면 수비 라인이 불필요하게 끌려 올라가며 하프 스페이스가 쉽게 노출된다. 이로 인해 상대가 빠르게 템포를 올리면 세컨드 라인부터 흔들리는 패턴이 반복된다. 특히 후반 체력 저하 구간에서는 압박 강도가 급격히 떨어지며 라인 간격이 30m 이상 벌어지는 장면도 나온다.
파리 생제르맹. 포메이션은 4-3-3이며 전방에서의 압박보다 공 점유를 바탕으로 리듬을 조율한다. 바르콜라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을 받는 움직임이 매우 적극적이며 좁은 공간에서도 방향 전환이 빠르다. 그는 수비를 등지며 중앙으로 좁혀 들어가며 순간적인 템포 전환으로 상대의 미드라인을 찢는다. 파비안 루이스는 박스투박스 자원으로 롱패스와 중거리 슈팅 모두 정교하다. 그가 하프 스페이스를 향해 침투할 때 덴벨레의 폭넓은 움직임과 맞물리면 박스 진입각이 한 번에 열린다. 중원은 파비안 루이스와 바르콜라의 유기적인 움직임으로 공간 점유율을 높이고 세컨드볼 회수 속도 역시 리그 상위권 수준을 자랑한다. 전반적으로 PSG는 압박을 당해도 볼 소유를 유지하며 순간적인 템포업으로 경기 흐름을 가져가는 능력이 탁월하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중앙 리듬 유지력과 하프 스페이스 점유력의 싸움이다. 브레스트는 미드필더 간격이 벌어지면서 세컨드볼을 놓치는 순간 리듬이 깨지고 중원 통제권을 잃는다. 그 틈을 파리 생제르맹은 바르콜라와 파비안 루이스를 통해 정확히 파고들 것이다. 바르콜라는 좁은 공간에서도 볼을 지켜내며 패스 방향을 끊임없이 바꾸고 파비안 루이스는 전진 패스와 침투 타이밍을 통해 상대 수비 간격을 흔들어 놓는다. 브레스트가 수비 라인을 내리면 세컨드볼을 수집하기 어렵고 라인을 올리면 뒷공간이 열리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그래서 경기 흐름이 길어질수록 PSG의 점유와 압박 회피 능력이 빛을 발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PSG는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면서 중앙 측면 연결을 동시에 가동해 브레스트의 수비 블록을 완전히 벌려낼 수 있다. 결국 리듬 유지와 세컨드볼 반응 속도에서 앞선 PSG가 경기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갈 전망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브레스트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나폴리. 포메이션은 4-1-4-1이며 루카가 원톱으로 버티며 상대 수비를 끌어내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는 포스트업 이후 이선 침투 자원과의 연계를 노리지만 최근에는 결정적인 연계 타이밍이 맞지 않으며 전개 흐름이 끊기는 장면이 잦다. 폴리타노는 우측에서 돌파를 시도하지만 인터밀란의 300구조를 상대로는 수비라인 사이 공간을 쉽게 찾지 못한다. 데 브라이너는 빌드업 중심에서 플레이메이킹을 시도하지만 중원에서 상대의 강한 압박에 노출될 경우 영향력이 제한된다. 특히 나폴리는 1선과 2선 간격이 벌어질 때 전환 속도가 느려지고 수비에서 공격으로의 트랜지션 과정이 매끄럽지 않아 전방으로의 진입 횟수가 줄어드는 약점을 보인다. 홈에서는 주도권을 잡기 위해 라인을 높게 유지하지만 이때 하프 스페이스와 측면 뒷공간이 동시에 열리며 수비 불안이 발생한다. 결국 공격 전개는 루카의 포스트 플레이에 의존도가 높고 세컨드볼 확보가 실패하면 곧바로 역습 위험에 노출된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도 중원 압박 구간을 어떻게 버텨내느냐가 관건이지만 현재 나폴리의 밸런스는 완전하지 않다. 인터밀란. 포메이션은 3-5-2이며 라우타로 마르티네즈와 튀랑이 투톱으로 나선다. 튀랑은 좌측에서 하프 스페이스로 이동하며 상대의 센터백을 끌어내고 그 움직임에 맞춰 바렐라가 중원에서 타이밍 좋은 킬 패스를 찔러 넣는 장면이 자주 연출된다. 이 플레이는 단순한 롱패스가 아니라 유기적 전개형 컷백 루트로 이어지는 인터밀란의 대표적인 공격 패턴이다. 바렐라는 경기 전체를 조율하는 핵심 자원으로 중원에서 템포를 바꿔가며 전환 속도를 조절한다. 그는 압박이 강한 상황에서도 1-2터치로 방향을 전환해 튀랑과 라우타로의 움직임을 정확히 읽고 공간을 만들어내는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완벽히 수행한다. 특히 튀랑이 하프 스페이스를 침투하면 라우타로가 박스 중앙에서 한 박자 빠르게 마무리 타이밍을 가져가며 이 두 자원의 연계는 나폴리 수비를 무너뜨릴 가장 직접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300 후방 라인은 수비 시 500 형태로 전환되며 중앙은 밀란 슈크리니아를 중심으로 촘촘하게 압박해 루카의 포스트업 루트를 차단한다. 결국 공격 효율과 수비 밸런스 모두 인터밀란이 한 수위 구조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중원 점유율과 하프 스페이스 활용 능력이 승부의 중심이다. 나폴리는 홈 이점을 살려 점유를 시도하겠지만 인터밀란의 중원 압박과 바렐라의 템포 조절 능력을 상대로는 쉽게 공간을 만들기 어렵다. 특히 바렐라가 좌측으로 이동하며 튀랑에게 킬패스를 공급하고 튀랑이 측면을 파고든 뒤 컵백 형태로 라우타로에게 찬스를 제공하는 루트는 이미 완성 단계에 있다. 이 장면이 반복된다면 나폴리 수비는 박스 안 숫자 싸움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 나폴리는 데 브라이너가 중원에서 패스를 전개하지만 인터밀란의 중원 압박이 워낙 촘촘해 리듬을 잃을 것이다. 그리고 루카의 고립이 길어질수록 나폴리는 세컨드 찬스 확보가 어려워진다. 결국 볼 점유는 나폴리가 높더라도 실제 결정적인 찬스는 인터밀란이 만들어낼 확률이 높다. 전술적 완성도, 중원 압박력, 그리고 하프 스페이스 침투의 질에서 인터밀란이 한층 앞서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나폴리 패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맨유. 포메이션은 3-4-3이며 최근 3백 라인을 중심으로 수비 안정화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박스 안쪽을 지키는 센터백들의 순발력과 민첩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편이다. 특히 마테우스 쿠냐가 전방 압박에서 빠른 대응을 이끌어내지 못할 때 수비진 간격이 벌어지는 장면이 자주 발생한다. 마운트는 중원에서 공격 전환의 속도를 높이지만 수비 전환 시 위치 복귀가 느려 전환 밸런스가 무너진다.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전진 패스 타이밍과 박스 앞 창의적인 연계를 보여주지만
전방으로만 무게 중심이 쏠려 있다. 그래서 상대가 빠른 속도로 전환하면 수비 뒷공간이 넓게 열리고 라인 간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드러난다. 결국 맨유는 중앙 압박 이후 뒷공간을 내주는 전형적인 구조로 상대의 스피드형 공격수들에게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 수비 구조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브라이튼의 측면 전환과 빠른 침투에 매우 취약할 가능성이 높다. 브라이튼 포메이션은 4-2-3-1이며 전방에서부터 짧고 빠른 패스로 맨유의 3백 사이 간격을 공략하는 전술을 구사한다. 웰백은 움직임이 활발해 수비를 끌어내고 그 공간을 미토마가 파고들며 실질적인 돌파 루트를 만든다. 미토마는 폭발적인 스피드로 순간적인 1대1 돌파를 성공시키며 박스 안에서 방향 전환 후 컷백까지 완결하는 능력을 갖췄다. 오라일리는 중원에서 템포 조절과 전방 전개를 동시에 수행하며 공격 리듬을 끊김없이 이어주는 중심축이다. 브라이튼은 볼이 한쪽으로 몰리면 즉시 반대 전환으로 공간을 넓히며 상대 수비를 좌우로 흔드는 구조를 즐긴다. 특히 맨유의 느린 센터백 라인과 매칭되면 이들의 빠른 발과 방향 전환이 더욱 빛을 발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브라이튼의 측면 윙백 가담 타이밍이 절묘해 박스 안에 최소 3명의 공격 옵션을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도 브라이튼은 전환 속도와 침투 타이밍을 앞세워 상대 수비를 완전히 무너뜨릴 전망이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속도 대 조직력의 대결이다. 맨유는 브루노 중심의 점유형 빌드업을 통해 경기를 조율하려 하겠지만 수비 라인의 반응 속도가 한 박자 늦다. 브라이튼은 그 틈을 노려 빠른 전환과 컷백 루트를 통해 실질적인 위협을 만들어낼 것이다. 특히 미토마의 측면 돌파와 오라일리의 패스 타이밍이 맨유의 느린 수비를 정면으로 공략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맨유는 템포를 늦추려 할수록 브라이튼의 속공에 더 크게 흔들리는 역설적인 흐름이 예상된다. 공간이 열리는 순간 브라이튼의 빠른 전환은 곧 득점 찬스로 이어질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맨유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빌바오. 포메이션은 4-2-3-1이며 빌바오는 전방 압박과 세컨드볼 회수에 특화된 팀이다. 고르카 구르제타는 중앙에서 수비 라인을 등지고 볼을 받아내는 능력이 탁월하며 주변 자원과의 연계 플레이에 강점이 있다. 이냐키 윌리엄스는 측면에서의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컷인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를 뒤흔들며 박스 근처에서의 결정력도 높다. 알렉스 베렌게르는 하프 스페이스를 활용한 전진 드리블로 수비 간격을 벌려내며 이선 침투 루트를 자주 만들어낸다. 빌바오는 전반에는 높은 압박으로 주도권을 잡고 후반에는 교체 자원을 통한 리듬 전환으로 경기 흐름을 유지하는 팀이다. 특히 마루안 산나디가 후반 교체로 투입되면 빠른 타이밍의 침투와 예리한 슈팅으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다. 수비 전환도 조직적으로 이뤄지며 중원에서의 압박 타이밍이 정확해 역습 차단이 빠르다. 홈에서는 공격 템포가 한층 빨라지고 상대의 체력 저하를 활용해 후반 승부로 이어가는 운영 능력이 강점이다. 헤타페. 포메이션은 5-3-2이며 헤타페는 수비 라인을 깊게 내리고 역습 찬스를 노리는 팀이다. 우체는 피지컬이 강하지만 전방에서의 활동폭이 좁고 세컨드볼 경합 시 집중력이 떨어진다. 아드리안 리소는 순간적인 전진 패스 감각은 좋지만 압박을 받으면 패스 정확도가 급격히 낮아진다. 아람바리는 중원에서 수비적인 역할을 담당하지만 경기 후반 체력 저하가 빠르게 찾아와 커버링 타이밍이 늦어진다. 결국 후반으로 갈수록 세컨드볼 처리와 압박 유지가 어렵고 수비 간격이 벌어지며 실점 확률이 높아진다. 측면 윙백의 수비 복귀가 느려 하프 스페이스가 열리는 구간이 자주 생긴다. 공격 전개 시에도 라인을 올리지 못해 전방 고립이 자주 발생하며 패스 루트가 단절되는 문제가 있다. 이번 경기에서도 후반 체력 저하가 이어진다면 교체 자원 활용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높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후반 체력전과 리듬 전환 타이밍이 승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빌바오는 전반 초반부터 전방 압박으로 헤타페의 빌드업을 제한하며 중원에서 점유율을 높일 것이다. 전반 중반까지는 헤타페의 500 수비가 버틸 수 있겠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압박 효율이 급격히 떨어질 전망이다. 특히 아람바리와 리소의 커버 타이밍이 늦어지는 순간 빌바오의 측면 침투가 살아날 것이다. 빌바오는 교체 자원의 질적 우위를 활용해 경기 흐름을 끌어올릴 수 있다. 마루안 산나디가 교체 투입되는 순간부터 상대 수비의 뒷공간이 열릴 가능성이 높으며 그의 한 방이 결정타가 될 수 있다. 반면 헤타페는 체력 소모 이후 수비 간격이 벌어지고 세컨드볼 처리 능력이 떨어지며 점점 밀릴 가능성이 크다. 빌바오는 홈에서 경기 리듬을 조절할 수 있는 팀으로 빠른 전환과 조직적인 압박으로 후반에도 안정적으로 주도권을 유지할 것이다. 결국 후반 70분 이후 빌바오의 공격이 한층 날카로워지고 결정적인 골 장면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헤타페는 교체 이후 전방 압박이 무너지고 수비 라인 뒤 공간이 크게 열릴 수 있다. 이 흐름을 빌바오가 놓치지 않는다면 경기 후반 확실한 승부를 만들어낼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빌바오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도르트문트. 포메이션은 3-4-1-2이며 전방에는 기라시와 아데예미가 투톱 형태로 배치된다. 기라시는 피지컬을 활용한 포스트 플레이에 능하고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이 뛰어나다. 아데예미는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돌파로 공간을 흔들며 세컨드볼 전환에서 강점을 보인다. 조브 벨링엄은 이선에서 공격과 수비를 연결하는 역할로
패스의 방향 전환과 세컨드 라인 침투에 적극적이다. 하지만 최근 코펜하겐과의 챔피언스리그 일정을 소화한 뒤 회복 시간이 짧아 팀 전체의 피로 누적이 뚜렷하다. 특히 전방 압박 강도가 70분 이후 급격히 떨어지며 라인 간격이 벌어지고 수비 뒷공간이 노출되는 문제가 잦다. 측면 윙백들의 오버래핑 빈도도 줄어들면서 후반으로 갈수록 템포 유지가 어려운 구조다. 이로 인해 후반 중반부터는 상대에게 세컨드 찬스를 내주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켈른 포메이션은 3-4-3이며 빌터와 카민스키, 마르텔이 전방에서 유기적인 트라이앵글을 형성한다. 빌터는 측면에서 드리블 돌파 후 크로스 정확도가 높으며 컷백 루트를 자주 활용한다. 카민스키는 수비 라인 사이 공간을 침투하며 하프 스페이스에서 슈팅 전환 속도가 빠르다. 마르텔은 중원에서 템포 조절과 볼 순환의 중심축으로 짧은 패스로 리듬을 만들어낸다. 이 조합은 전방 압박 회피와 역습 전개 모두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특히 후반부 상대 체력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전환 속도를 높이며 역습 성공률을 극대화한다. 중앙 블록을 좁히는 수비 운영 덕분에 도르트문트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차단할 수 있다. 그리고 측면 윙백이 빠르게 복귀하며 상대의 롱패스 루트를 최소화한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도르트문트의 체력 저하와 쾰른의 전환 속도가 맞부딪히는 흐름이다. 도르트문트는 초반부터 점유율을 높이겠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압박 강도가 확실히 떨어진다. 그래서 70분 이후부터는 쾰른의 역습 타이밍이 살아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카민스키와 빌터의 침투 루트는 도르트문트의 느려진 수비 뒷공간을 공략하기에 최적이다. 쾰른은 세컨드볼 상황에서도 중원 장악력을 유지하며 박스 근처에서 2차 공격을 시도할 수 있다. 반면 도르트문트는 벨링엄의 전진 타이밍이 늦어지고 측면 커버가 느려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결국 경기의 후반부 주도권은 쾰른이 가져갈 확률이 높다. 공격 루트의 다양성과 피지컬 유지력에서 쾰른이 조금 더 완성도 높은 구조를 보인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도르트문트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스파르타 로테르담. 포메이션은 4-3-3이며 리우리체는 측면에서 중앙으로 좁히며 수비를 끌어당기는 인버티드 윙 형태로 움직인다. 그가 중앙으로 좁히는 순간 미드필더 토른스트라가 그 뒷공간으로 침투하며 수비 라인의 균형을 흔든다. 이때 짧은 원투 패스로 연결된 빠른 패턴 플레이는 상대 수비 블록을 한 번에 찢어버리는 위력을 발휘한다. 반 베르어는 후방 빌드업 시 안정적인 전개를 담당하며 중원으로의 패스 정확도가 높아 공격 전환이 자연스럽다. 공격 전개가 단조롭지 않고 측면과 중앙을 번갈아 사용하는 유연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세컨드볼 회수 시점이 빠르기 때문에 상대의 역습을 초기에 차단하는 능력도 우수하다. 최근 경기에서는 라인 간격이 압축되면서 미드존에서의 수적 우위를 점하며 템포를 주도하는 장면이 많다. 결국 스파르타는 전진 타이밍과 침투 각도가 맞아떨어질 때 한 번의 패스로 득점 찬스를 만들어내는 팀이다. 텔스타 포메이션은 3-4-3이며 해틀리는 포스트 플레이와 연계에 강점을 지닌 자원이다. 하지만 팀 전체의 전개 속도가 느리고 후방 빌드업 단계에서 패스 실수가 잦다. 브라우어는 중앙 수비의 핵심이지만 측면으로 끌려 나올 때 커버 타이밍이 늦어지는 약점을 노출한다. 로세는 활동 범위가 넓지만 수비 가담보다 전진 성향이 강해 뒷공간 노출이 빈번하다. 특히 라인 간격이 넓게 형성될 때 수비 간 거리 유지가 불안정하며 세컨드볼 대응에서도 반박자 늦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결국 텔스타는 수비 안정성보다 공격 가담에 치중된 형태로 인해 밸런스가 무너지는 경향을 보인다. 원정에서는 라인 간 압축이 풀리면서 수비 전환이 느려지고 상대의 빠른 연계에 쉽게 흔들린다. 체력적 유지력 역시 떨어지기 때문에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 저하가 두드러진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전개 속도와 공간 활용 능력의 차이에서 승부가 날 가능성이 높다. 스파르타는 리우리첸의 인버트 움직임과 토른스트라의 뒷공간 침투가 완벽히 맞물리며 텔스타의 느슨한 수비 간격을 직접 공략한다. 특히 짧은 원투 패스 후 페널티 박스 앞에서의 즉각적인 슈팅 루트는 상대의 수비 정렬이 완성되기 전에 결정타를 날릴 수 있는 강점이다. 반면 텔스타는 미드존에서의 압박 전환 속도가 느리고 측면 커버 타이밍이 불안정하다. 그래서 스파르타의 빠른 전진 패턴을 막기엔 구조적으로 한계가 명확하다. 또한 스파르타는 홈에서 템포 유지력이 높고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높은 집중도를 유지한다. 반면 텔스타는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며 중앙 라인의 응집력이 무너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결국 전술적 완성도, 경기 리듬, 공간 점유 모두 스파르타 쪽으로 기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스파르타 로테르담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AS 모나코. 포메이션은 4-3-3이며 발로구는 순간적인 점프 타이밍과 위치 선정 능력이 탁월한 스트라이커다. 그는 페널티 박스 내에서 한 번의 움직임으로 수비를 따돌리며 헤더와 세컨드볼 처리 모두 수준급이다. 미나미노는 좌우 측면을 유기적으로 오가며 빌드업의 흐름을 조율하고 골로비는 중원에서 템포를 잡아주며 롱패스로 공격 전환의 리듬을 만든다. 모나코의 공격 패턴은 하프 스페이스를 중심으로 한 이선 침투와 세트피스 활용이다. 특히 후반 막판에는 세트피스에서 발로군이 강력한 제공권을 활용해 승부를 결정짓는 장면이 많다. 또한 수비 라인은 높은 위치를 유지하면서도 빠른 전환 수비로 뒷공간 케어를 완성하고 있다.
최근 경기들에서 후반 70분 이후 득점률이 높으며 경기 후반 집중력이 팀의 상징처럼 자리 잡고 있다. 툴루즈 포메이션은 3-4-3이며 마그리는 좌측에서 드리블로 박스 근처까지 깊게 파고들며 찬스를 만든다. 보우는 오른쪽 윙에서 속도와 크로스를 동시에 갖춘 자원으로 돌파 시 타이밍을 빠르게 가져간다. 소우원은 중앙에서 연계와 볼키핑 능력이 뛰어나며 하프라인 근처에서 세컨드 볼을 자주 회수한다. 다만 툴루즈의 가장 큰 문제는 경기 막판 수비 집중력이다. 세트피스 상황에서 위치 선정이 무너지고 수비 간 커뮤니케이션 오류로 프리헤더를 자주 허용한다. 라인 간격이 벌어지면 세컨드 볼 정리도 늦어지며 클리어 후 볼 소유를 바로 빼앗기는 경우가 많다. 특히 후반 75분 이후에는 체력 저하로 인해 압박 강도가 약해지고 크로스 수비 타이밍이 어긋난다. 결국 툴루즈는 수비 집중력 저하로 경기 후반 실점 위험이 크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세트피스 대응력과 경기 막판 집중력이 승부의 핵심이다. 모나코는 발로군의 제공권과 미나미노의 크로스 정교함을 결합해 후반 세트피스에서 위력을 발휘한다. 툴루즈는 전반까지는 밀집 수비로 버티지만 후반 체력 저하로 포백 간격이 벌어지며 실점 위험이 커진다. 모나코는 중원에서 골로빈이 경기 템포를 조절하고 측면에서 미나미노가 크로스 타이밍을 잡는 구조다. 이 패턴이 반복되면 툴루즈의 수비 블록은 점차 흔들릴 것이고 세트피스 상황에서 공간이 열린다. 특히 발로군은 세컨드볼 낙하 지점을 읽는 감각이 탁월해 막판 헤더 한 방으로 승부를 결정지을 가능성이 높다. 후반 75분 이후부터는 모나코의 볼 점유율이 높아지고 툴루즈의 압박 강도가 급격히 떨어질 전망이다. 이 경기의 흐름은 모나코가 꾸준히 밀어붙이다 후반 막판 결정타를 터뜨리는 시나리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AS 모나코 승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폴렌담. 포메이션은 4-2-3-1이며 베어만은 전방 압박의 시발점이자 팀의 리듬을 조율하는 중심이다. 그는 볼을 소유했을 때 짧은 원터치 패스로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며 전환 속도를 유지한다. 쿠아스는 좌측에서 폭넓게 움직이며 1대1 상황에서 컷인 후 중거리 슈팅으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드는 유형이다. 그의 드리블 돌파는 단순한 돌파가 아니라 전방으로의 진입 루트를 열어주는 전술적 장치다. 미래는 세컨드볼 싸움에서 강한 피지컬을 바탕으로 흐름을 이어가며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노련함으로 상대 수비의 시선을 분산시킨다. 특히 폴렌담은 홈에서 경기 초반 템포를 빠르게 끌어올리는 스타일이다. 미드필더 라인이 전진 압박을 시도하며 상대의 빌드업을 초반부터 강하게 끊는 형태를 반복한다. 이 전술은 불안한 수비 구조를 가진 헤라클레스에게는 치명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경기에서도 폴렌담은 전반 20분 내 득점 빈도가 높으며 홈에서의 리듬 유지력이 안정적이다. 헤라클레스. 포메이션은 4-2-3-1이지만 전술적 균형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다. 쿨레노비치는 박스 안에서 제공권을 활용한 타깃형 자원이지만 전방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반 기스트는 이선에서 움직임은 활발하나 수비 전환 시 백업 속도가 느려 중앙 공간이 자주 노출된다. 브룬스는 중원에서 조율 역할을 맡고 있으나 템포 조절 능력이 떨어져 전개가 단조롭다. 무엇보다 헤라클레스의 수비 조직은 최근 완전히 붕괴 상태다. 페이에노르트전에서 7실점을 허용하며 전술적 집중력 부재가 그대로 드러났고 9경기 동안 무려 27실점을 기록하며 리그 최다 실점 라인에 이름을 올렸다. 수비 라인의 간격이 벌어지면서 세컨드볼 대응이 늦고 센터백 간의 커뮤니케이션 불일치로 인해 단순한 크로스조차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결국 수비 밸런스가 완전히 붕괴된 상황에서 공격이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구조적으로 완성된 팀과 무너진 팀의 대결이다. 폴렌담은 홈에서 전방 압박을 유지하며 하프 스페이스 공략과 이선 연계 패턴을 통해 상대 수비 간격을 벌리는 데 능숙하다. 베어만과 쿠아스의 콤비는 좌우 전환 시 리듬을 빠르게 바꾸며 헤라클레스의 느린 수비 전환 타이밍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쿠아스의 드리블 돌파와 컷백 타이밍이 반복된다면 헤라클레스는 박스 안에서 라인을 정비할 여유조차 없을 것이다. 헤라클레스는 수비 집중력이 무너진 상황에서 라인을 내리기도 올리기도 애매한 전술적 혼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초반부터 폴렌담의 공격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으며 전반 15분 내 첫 득점이 나올 확률도 상당히 높다. 헤라클레스의 수비 집중력 저하와 세트피스 불안까지 감안하면 홈팀 폴렌담이 경기 전반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폴렌담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크레모네세. 포메이션은 3-5-2이며 전형적인 라인 수비 중심 전술을 유지한다. 보나촐리는 최전방에서 포스트 역할을 수행하며 오케레케와 함께 투톱 간의 짧은 연계를 시도한다. 하지만 전체적인 공격 템포가 느리고 박스 안진입 타이밍이 일정하지 않아 공격 효율이 낮은 편이다. 제르비는 측면에서 스피드를 활용해 상대 수비 뒷공간을 노리지만 중앙 지원이 늦어 마무리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미드필더 라인은 전진 타이밍이 일정하지 않아 세컨드볼 회수율이 낮고 중원 압박 강도 역시 약한 편이다. 특히 하프 스페이스 수비 커버가 늦기 때문에 상대 윙백이나 이선 자원의 침투에 반복적으로 공간을 내준다. 그리고 후방 빌드업 단계에서도 전진 패스 연결이 매끄럽지 않아
공이 쉽게 끊기며 역습에 노출된다. 결국 수비 안정은 있지만 점유율과 전환 속도에서 불균형이 뚜렷하다. 아탈란타 포메이션은 3-4-3이며 전형적인 점유 기반 전진형 전술을 구사한다. 스카마카는 전방에서 수비를 등지는 플레이로 기점을 만들며 동료들에게 유효한 전진 패스를 배급한다. 데 케텔라이르는 하프스페이스 지역에서 볼을 받아 드리블로 전진하거나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찬스를 만들어내는 유형이다. 파사리치는 전방과 중원을 오가며 템포 조율과 연계의 중심을 맡는다. 특히 아탈란타는 측면 윙백 자원들이 터치라인을 따라 단순히 넓히지 않고 인버티드 형태로 중앙으로 좁혀 들어온다. 이 움직임은 미드필더 숫자 싸움에서 수적 우위를 형성하며 점유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한다. 그 결과 중원에서 자연스럽게 공격의 리듬이 이어지고 크레모네스의 파이널 서드를 강하게 압박할 수 있다. 또한 세컨드볼 회수 후 빠른 전환으로 박스 근처에서 유효 슈팅 찬스를 자주 만들어내는 팀이다. 결국 이들의 인버티드 윙백 구조는 크레모네스의 미드필더 라인을 붕괴시키는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점유율과 중원 장악력의 싸움이다. 크레모네스는 수비 블록을 내리고 역습을 노리겠지만 빌드업 구간에서 볼을 오래 유지하기 어렵다. 반면 아탈란타는 측면 윙백이 중앙으로 좁혀들며 중원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어내고 데 케텔라이르와 파살리치의 볼 운반 능력을 통해 미드존을 완전히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크레모네스는 라인을 내릴수록 세컨드볼 경쟁에서 밀리며 전반 중반부터 주도권을 내줄 전망이다. 하지만 크레모네스가 수비적으로 버티는 구간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아탈란타의 점유 기반 공격은 결국 상대를 진영 깊숙이 몰아넣으며 중원 압박과 페널티 박스 근처의 세컨드볼 싸움으로 이어진다. 특히 윙백의 인버티드 움직임은 크레모네스의 미드필더 라인을 흔들고 공격 전개 루트를 다변화시킬 것이다. 결국 중원 점유와 볼 리듬에서의 우위가 경기의 향방을 결정짓는다. 아탈란타는 후반으로 갈수록 점유율을 유지하며 상대 수비를 끊임없이 흔드는 흐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크레모네세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브렌트퍼드. 포메이션은 4-2-3-1이며 올 시즌 가장 큰 약점은 불안한 수비 조직이다. 티아고는 전방에서 활발히 움직이며 볼을 지켜내지만 수비 가담 시 커버 타이밍이 일정하지 않아 측면 공간이 자주 열리고 있다. 샤드는 역습 전개 시 빠른 스피드를 보여주지만 전환 속도에 비해 마무리 정확도가 떨어진다. 담스고르는 이 선에서 경기 템포를 조절하지만 상대 압박이 강해질 경우 볼을 쉽게 빼앗기는 장면이 잦다. 브렌트퍼드는 중앙과 측면 모두 공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페널티 박스 근처 수비 간격이 크게 벌어진다. 라인이 한번 무너지면 회복이 느리고 상대의 빠른 전환 플레이에 취약하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가 심해 수비 블록이 전방으로 끌려 나오는 현상도 자주 나타난다. 이런 구조적 불안은 리버풀 같은 전방 압박 강팀에게는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리버풀 포메이션은 4-2-3-1이며 공격 템포와 전환 속도가 완벽히 정돈된 팀이다. 에키티케는 중앙에서 타이밍을 읽는 움직임이 뛰어나며 하프스페이스 침투 시 수비 간격을 정확히 찢어낸다. 모하메드 살라는 여전히 팀 공격의 중심이며 박스 근처에서의 방향 전환과 결정력은 리그 정상급 수준이다. 비르츠는 이 선에서 창의적인 패스를 통해 전방을 연결하며 상대 압박을 유연하게 벗겨내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리버풀은 에키티케와 살라가 좌우 하프스페이스를 교차 침투하며 수비 라인을 붕괴시키고 이 과정에서 비르츠가 세컨드 찬스를 창출해 공격의 흐름을 유지한다. 양 풀백도 중앙으로 좁혀 들어오며 중원 점유율을 높이고 빌드업 과정에서 수적 우위를 만든다. 이 전술 구조 덕분에 리버풀은 상대보다 볼 점유 시간이 길고 상대 수비를 흔들며 꾸준히 찬스를 만든다. 브렌트퍼드의 불안한 수비 블록을 상대로 다양한 공격 루트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수비 집중력과 전환 속도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날 매치업이다. 브렌트퍼드는 수비 간격 유지가 흔들리고 측면 커버가 늦어지는 장면이 잦다. 반면 리버풀은 살라와 에키티케의 교차 침투로 하프스페이스를 유기적으로 공략한다. 브렌트퍼드가 라인을 내리고 버티더라도 비르치의 전진 패스 한 방으로 수비 블록이 흔들릴 수 있다. 특히 살라가 중앙으로 좁혀 들어오며 풀백을 끌어내면 에키티케가 빈 공간을 곧바로 침투하는 구조가 반복될 것이다. 브렌트퍼드는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도 실수가 잦기 때문에 리버풀의 전방 압박에 쉽게 턴오버를 허용할 수 있다. 결국 점유율, 템포, 전술 완성도 모든 면에서 리버풀이 확실히 앞서 있다. 이 경기는 리버풀이 하프스페이스 활용과 세컨드 찬스 집중력으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브렌트퍼드의 불안한 수비 조직이 리버풀의 빠른 공격 전환을 버텨내기란 쉽지 않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브렌트퍼드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발렌시아. 포메이션은 4-4-2이며 최근 수비 라인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불안한 장면이 잦다. 다니 라바는 수비에서 빌드업 전개 시 볼 간수 능력이 좋지만 압박이 강해지면 전방 연결 타이밍이 흔들린다. 페펠루는 중원에서 전진 패스를 시도하며 템포를 조율하지만 수비 전환 속도가 느려 세컨드 커버가 늦다. 하비게라는 전방에서 활발히 움직이지만 피지컬 열세로 인해 제공권 싸움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수비 중심축이 경기마다 미세하게 달라지는 포지셔닝 불안이다.
중앙 수비수 간 간격이 벌어지면 하프 스페이스가 자연스럽게 열리고 상대 공격수의 침투 루트가 쉽게 생긴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라인 유지가 흐트러지며 간결한 패스 한 번에 수비 라인이 깨지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발렌시아는 홈에서도 공격 템포를 조절하기보다 라인 컨트롤을 안정시키는데 더 집중해야 한다. 비아레알. 비아레알은 4-4-2 구조 속에서 타이밍 패스와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결합한 전형적인 빠른 공격 전개를 구사한다. 게에는 하프라인 근처에서 순간적으로 라인 브레이킹 패스를 찔러넣는 감각이 탁월하다. 그의 패스는 단순한 롱패스가 아니라 상대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찰나를 정확히 노린다. 페페는 폭넓은 활동 범위를 보이며 게이의 패스 타이밍에 맞춰 수비 라인 사이로 깊게 파고든다. 예레미 피노는 반대편에서 측면을 벌리며 하프 스페이스로 빠르게 침투해 공격 전환의 속도를 끌어올린다. 비아레알은 이 두 명의 침투 타이밍이 정확히 맞물리며 중앙과 측면 모두에서 압박을 풀어낸다. 전환 상황에서는 미드필더들이 짧은 간격으로 볼을 돌리며 상대의 수비 라인을 넓혀놓고 공간을 만든다. 후반으로 갈수록 상대의 체력이 떨어질 때 페페와 피노의 속도는 더욱 위력적으로 작용한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라인 브레이킹 타이밍이 핵심이다. 발렌시아는 중앙 수비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게이의 전진 패스 한 번에 수비 밸런스가 쉽게 무너질 수 있다. 비아레알은 전환 타이밍을 빠르게 가져가며 좌우 침투 타이밍을 동시에 맞추는 전형적인 속도전 패턴을 구사한다. 특히 게이의 패스 정확도는 발렌시아의 불안한 수비 라인을 정조준할 가능성이 높다. 페페와 예레미 피노는 수비수 사이 간격을 노리며 1대1 돌파와 컷백 패턴으로 공격의 완성도를 높인다. 반면 발렌시아는 수비와 미드필더 간 간격 유지가 흔들리고 전환 속도가 늦어 세컨드볼 회수에서도 밀릴 가능성이 크다. 전술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발렌시아는 수비 중심축이 흔들릴수록 공격 전환 타이밍마저 꼬이는 흐름이다. 비아레알은 이 틈을 이용해 경기 초반부터 압박을 유도하고 빠른 패스로 하프 스페이스를 집중 공략할 것이다. 결국 전환 속도와 패스 타이밍 모두 비아레알이 한 단계 위의 구조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발렌시아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치볼레. 포메이션은 4-2-3-1이며 코스톤스가 전방에서 포스트 플레이를 담당한다. 그는 공을 지켜내는 힘이 좋아 이선의 은바요와 오스팅에게 안정적으로 연계 패스를 공급한다. 다만 최근 경기에서는 중원 밸런스가 무너지며 세컨드볼 회수율이 낮아지는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다. 은바요가 전진할 때 수비형 미드필더의 커버 범위가 좁아 전환 상황에서 쉽게 뒷공간을 허용하는 장면이 잦다. 오스팅은 측면에서 중앙으로 좁혀 들어와 연계 플레이를 시도하지만 결정적인 슈팅각을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공격 전개가 자연스럽게 측면에 머물며 박스 안진입 타이밍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 특히 수비 전환 시 라인이 한 박자 늦게 내려오면서 상대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에 대응이 느리다. 결국 라인 밸런스와 수비 커버 능력이 완전한 형태로 자리 잡지 못한 상태다. 네이메헌. 포메이션은 3-4-3이며 공격 전개의 중심은 반대발 윙어 첼이다. 그는 터치라인 근처에서 볼을 잡은 뒤 안쪽으로 파고들며 인프런트 가마차기를 즐겨 구사한다. 이때 좌우 풀백들이 동시에 오버래핑해 상대 풀백을 끌어내며 체리가 슈팅각을 확보할 시간을 만들어준다. 페널티 박스 모서리 지점에서 올라오는 이 가마차기 루트는 네이메온의 대표적인 공격 패턴이다. 오가와는 중앙에서 공을 배급하면서도 세컨드 타이밍에 직접 전진하는 움직임을 보여준다. 프로퍼는 하프 스페이스를 오가며 공의 흐름을 끊지 않고 짧은 템포 패스로 체리와 연계된다. 그리고 수비 전환 시에도 300라인이 동시에 내려와 압박을 흡수해내는 안정감이 돋보인다. 전개 밸런스와 공격 완성도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네이메온이 우위에 있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공격 루트의 다양성과 박스 진입 타이밍에서 차이가 크다. 즈볼레는 여전히 전환 속도와 세컨드볼 커버에 문제가 있어 라인 간격이 쉽게 벌어진다. 반면 네이메오는 체리의 인사이드 드리블과 풀백의 오버래핑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며 측면에서 중앙으로의 침투 루트가 완성되어 있다. 그래서 상대 수비가 블록을 좁히면 외곽에서 크로스로, 벌리면 체리의 커팅 드리블로 찬스를 창출한다. 또한 프로퍼의 패스 템포 유지 덕분에 볼이 끊기지 않고 전개 리듬이 매끄럽게 이어진다. 즈볼레의 수비 블록이 무너지는 순간 네이메온의 페널티 박스 모서리 슈팅 루트가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즈볼레가 홈에서 초반 압박을 강하게 가져올 수 있지만 지속력이 문제다. 결국 중후반부 체력전에서 네이메온이 점유와 공간 활용 모두를 장악할 가능성이 크다. 공격 전개 구조와 마무리 퀄리티의 차이가 이번 승부의 핵심 포인트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즈볼레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프랑스. 포메이션은 3-4-3이며 토뱅과 사이드가 전방에서 빠른 전환의 축을 담당한다. 토뱅은 직선적인 돌파력과 날카로운 슈팅 감각을 동시에 갖추고 있으며 하프라인 근처에서 볼을 잡는 즉시 수비 뒷공간을 향해 속도를 올린다. 사이드는 공을 오래 끌지 않고 원터치로 연결하며 역습 시 전방 압박을 즉시 풀어내는 전개가 특징이다. 신라는 중앙에서 중개자 역할을 맡아 빠른 패스 전환과 템포 유지로 공격 텀을 최소화한다. 특히 랑스의 강점은 3-4-3의 넓은 폭을 활용한 측면 전개다.
윙백이 전진하면서 상대의 라인을 끌어내고 그 순간 토벤과 사이드가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하며 순식간에 수비 라인을 붕괴시킨다. 이 구조가 반복되면 마르세유의 수비 블록은 대응 타이밍을 잃게 된다. 마르세유 포메이션은 4-2-3-1이며 오바메양이 전방에서 움직임을 가져가지만 이선의 커버가 느려 세컨드 라인 간격이 자주 벌어진다. 그린우드는 볼 운반 능력은 뛰어나지만 공격 전환 후 수비 복귀가 늦어 역습 차단 타이밍이 자주 밀린다. 호이비에르는 중원에서 패스 조율은 가능하나 수비적인 위치 선정이 다소 늦어 뒷공간이 쉽게 열리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마르세유는 전방에서 압박을 시도하더라도 두 번째 라인이 따라붙지 못해 역습에 노출된다. 특히 상대가 하프라인에서 전진할 때 수비 간격이 벌어지며 박스 근처에서 커버 미스가 빈번히 발생한다. 이 약점은 랑스의 빠른 전환 공격과 정면으로 맞물리는 위험 요소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역습 타이밍이 핵심이다. 랑스는 하프라인 근처에서 볼을 탈취하는 순간 사이드와 토뱅의 전진 속도를 활용해 단숨에 박스로 진입할 것이다. 마르세유는 전방 압박 시 두 번째 라인 복귀가 늦어 공간이 크게 열리며 수비 밸런스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결국 랑스는 짧은 패스 두 번으로 상대의 중원을 건너뛰며 박스 근처에서 빠른 슈팅 각도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사이드의 침투 타이밍과 토뱅의 마무리가 맞물리는 순간 마르세유의 수비는 수적 열세에 놓이게 된다. 전술적 완성도, 전환 속도, 그리고 체력적 여유까지 랑스가 한 수 위다. 후반으로 갈수록 전방 템포 차이는 더욱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랑스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